이수영 박사님을 모셨고요.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나토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어렵게 모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궁금한 거 많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들으시고 그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손을 들고 질문을 하세요. 강의를 끊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나중에 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신 분은 네이버에 이수영을 치세요. 그러면 제가 안 나와요. 예, 유명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수영을 치고 안보를 치세요. 그러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아니면 나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그걸 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거, 여러분들 나토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예? 예. 나토에 대해서 좀 많이 아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토라는 애가 언제 생겼는지, 얘가 뭐 하는 친구인지, 기본적으로 이수영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아, 이수영 선생은 나이가 대충 한 60 되는 것 같고 뭐하고 쭉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토에 대해서 나토는 어떻게 생기는지 기본적인 거를 제가 한 20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올해하고 올해 7월 달, 그 다음에 작년 6월 달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파트너십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나토라는 애가 어떤 친구인가에 대해서 이 나토의 기본적인 거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나토의 주민등록번호는 194944예요. 1949년생이에요. 1949년생 4월 4일.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에 의거해서 탄생을 했어요. 얘의 주된 목적은 뭐냐? 1949년이면 그 당시 미국하고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하고 소위 냉전 대결 구도가 막 고조되는 시기에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정치, 군사적 위험, 압박을 막아내기 위해서 미국, 캐나다 플러스 10개국의 유럽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이 만드는 군사 동맹이에요. 탄생 초기는 군사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4년이 흘러서 나토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지만 나토의 원래 탄생은 소련,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한 안보 방파제, 안보 동맹,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동맹보다 4년 빨리 태어났어.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1953년에 태어났잖아요. 올해 한미동맹은 아마 70주년일 거예요. 10월 1일에 국군의 날에 크게 아마 행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미동맹과 같은 군사동맹이구나. 대신 이제 한미동맹하고 틀린 점은 두 가지예요. 유럽에 있다. 그죠? 유럽에 있다. 근데 한미동맹은 양자동맹이잖아. 미국, 한국. 강대국 미국, 약소국 한국. 그죠? 또 하나 틀린 점은 거긴 다자동맹이야. 그러니까 미국 플러스 11개 국가들. 그러니까 12개 국가들이 창립 멤버예요. 12개 국가들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토 그러면 한미동맹을 생각해 주셔도 돼요. 빨리 안 와다면. 일단은 한미동맹과 같은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 탄생한 군사동맹. 이게 나토구나. 유럽에서 12개국이. 근데 이 나토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북대서양 조약에 입각해서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서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북대서양 조약 서문을 보면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역사상 수많은 동맹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세 가지 원칙이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여야지 돼. 민주주의.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세 번째, 법에 의한 규칙. 이거를 따라야 나토 회원국이 된다 하고 서문에, 북대서양조약 서문에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름이 북대서양이잖아요. 그죠? 북대서양. 근데 선생님, 이탈리아는 북대서양이 아니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지리적으로 우리 지중해 국가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 그죠? 근데 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이름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야. 왜 나토 회원국이 됐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나토 회원국의 기준이 세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2개국인데 오늘날에는 31개국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군사동맹이 사실은 회원국이 막 늘어나면 좋을 것 같죠? 좋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놀자 모임을 가진 거야. 놀자 모임. 예? 영수가 땡치라, 성호야, 우리 그 다음에 경숙이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영이도 집어넣어서 놀자 모임을 만들자.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고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12명으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결속력이 초창기엔 강하겠죠. 근데 얘가 놀자 모임이 19명이 되고 25명이 되고 오늘날 31명이 됐어. 즉 나토가 놀자 동맹으로 제가 비유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속력이 떨어져. 에이 나 하나 오늘 불금이라서 오늘 신나게 놀라 그러는데 나 하나 빠지면 어때? 그러면 12명이 있을 때 빠졌을 때하고 31명이 빠졌을 때하고 의미가 틀려져요. 즉 무임승차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사동맹에서는 회원국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책임 방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찌됐건 나토는 맨 처음에 12개국 회원국 원칙이 정치, 원칙이 세 가지야. 정치, 그 다음에 지리, 지리가 북대서양이에요. 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여야지 돼. 민주주의 국가. 그러면 선생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는요? 회원국이 못 돼. 그게 나토 탄생의 특이점이야. 동맹이라는 걸 우리 고대부터 국제정치의 엔진이에요. 동맹이라는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항상 있어 왔어. 근데 이 나토는 민주주의 국가야지 돼. 기준이.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북대서양 지역에 있어야지 돼. 세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이게 군사동맹으로 출발했으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맡고 있어야지 돼. 그러면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북대서양이 아니라 지중해 국가인데 나토 회원국이 됐다는 얘기는 지리적인 요소보다도 정치적인 요소나 전략적인 요소가 가미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전쟁 인연이 있는 여러분들 형제의 나라 어느 나라예요? 우리 축구할 때 형제의 나라 터키, 오늘 튀르키예, 그 당시 터키가 왜 우리하고 형제의 나라냐 그러면 그 발생 기원은 아마도 한국전쟁 당시 터키가 4,500명의 군사력을 한국에 파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세를 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터키에 한국전쟁에 4,500명이면 대규모 군사력이에요. 파병한 진짜 목적은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외교적인 제스처였어요.
왜 터키가 그랬죠? 제가 얘기했죠. 터키는 이슬람 국가죠. 근데 터키가 1952년에 그리스와 같이 나토 회원국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 들어가고 싶은데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나토의 실질적인 주인은 미국이거든요. 미국 쪽에서 터키 쟤네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해. 애매모호해.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터키가 한국전쟁에 대규모의 군사력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나름대로 외교적인 자신들의 목적, 나토 가입해야겠다. 거기에 대한 미국의 어떤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한국과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는 형제 나라라고 회자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나토의 그 탄생 배경이고 회원국 가입 조건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냉전 끝나고, 냉전 때는 뭐 1952년 그러니까 12개국에서 출발해서 1952년 그리스, 터키, 그 다음에 서독이 완전히 이제 분단되잖아. 동독하고. 그게 1955년이에요. 5월 5일. 우리로 치면 어린이날. 서독이 재무장이 되면서 나토 회원국이 돼요. 대신 그 반대급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TO라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러니까 소련 쪽에서도 이 집단 또 동맹을 만든, 그러면서 동서독이 분할되고 완전히 서유럽, 동유럽이 완전히 유럽의 분할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독일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 냉전 중식으로 통일이 되잖아. 독일 통일은 한 나라의 통일이 아니라 유럽 대륙의 통합이에요. 그러면서 94년부터 나토가 과거 나토의 적성 국가들이었던 적대 국가였던 중동 유럽으로 동진 정책을, 회원국 확대 정책을 하고, 그것이 지금 유럽의 비극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원인이 돼요. 원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꾸 나토 군사력이 러시아 근처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러시아는 또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오지 말라고 경고를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래서 지금은 현재 나토 회원국이 31개국이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32개국이 될 거야. 이제 스웨덴이 또 가입을 하게 될 거야. 근데 나토 회원국 계속적으로 회원국이 늘어날 거예요.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계속 나토 회원국이 되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군사 동맹에서는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무임승차도 일어나고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이걸 하는 것 같죠.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이 남유럽이에요. 여기는 별 큰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 독일, 프랑스, 여기는 또 러시아하고 관계가 또 있어요. 제일 불안한 국가들이 동유럽이에요. 왜? 동유럽은 과거 소련의 억압적인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또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공격해. 그 다음은 러시아 바로 밑에 있는 국가들이 동유럽 국가들 아니에요. 그래서 느끼는 온도차가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가장 크게 위협을 느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죠? 서유럽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협을 느껴가지고 북한 너 핵 포기해. 핵 포기 안 하면 우리가 뭐 할까?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서유럽,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나토 회원국의 편차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거는, 그러면 이 나토라는 게 지금 74년이 됐는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운영되냐? 그죠? 평상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뉴스에 나토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친구가 꼭 나와요. 크게 세 가지가 뭐냐면 나토 본부,
여러분 나토 사무총장, 나토 본부,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 그 나토 본부를 운영하는 행정 최고 책임자가 있어. 그거를 나토 사무총장이라고 그래요. 나토 사무총장. 그다음에 이 나토 사무총장, 나토 브뤼셀에 선생님도 한 10년 전에 나토로부터 초청받아서 갔다 왔는데요. 브뤼셀에 나토 본부가 정직원, 알바생 말고 플러스 알바생도 있겠지만 정직원이 4,000명 좀 넘게 있어요. 정직원이. 엄청나죠? 네? 네. 그 총책임자가 나토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나토와 관련돼서 나오는 최고 대빵이 이 스톨텐버그라는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4천여 명의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나토의 일상적인 행정, 정치, 군사와 관련된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나토는 단순히 군사동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토는 또 정치 구조와 군사 구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치 구조는 회원국의 외교부 장관, 이걸 북대서양 이사회라고 그래요. 1년에 2번 만나. 회원국의 외교부 장관들이 상반기, 하반기, 아마 11월이나 12월 달에 외교부 장관 회담이 있을 거야. 그걸 북대서양 이사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원국의 외교부 장관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오케이. 이런 결정을 해. 그러면 그 결정으로 끝나. 대신 우리 VIP 대통령 수상의 재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토의 또 하나 결정에 특이한 거는, 정책 결정에 특이한 거는 합의야. 다수결 투표가 아니라 우리 이런 거 하자. 합의야. 뭐 묵시적 기권도 합의로 쳐주겠죠. 합의. 그 다음에 그 자체로 결정이 일어나면 그걸로 끝나. 우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나토 나온다 그러면 나토 사무총장,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그게 북대서양 이사회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외교부 장관과 또 동급이 누가 있어? 국방부 장관 있죠. 이 국방부 장관은 NPG라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하고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해서 나토의 핵 기획 그룹을 본따 가지고 뭐 했다 그랬죠. 나라 이런 국방부 장관들의 또 모임이 있어요. 과거에는 DPC라고 해서 방위기획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2013년에 군사위원회로, 방위기획위원회 없어지냐, 군사위원회 대빵들 모임. 국방장관이 있구나. 근데 이제 국방은 좀 딱딱하잖아요. 좀 전문적이고, 그죠? 좀 관심이 안 가잖아요. 그래도 얘도 똑같이 외교처럼 1년에 2번 열려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근데 언론에 주로 나오는 거는 나토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했다. 나토 사무총장이 누굴 만났다. 어느 나라 대통령 만났다. 거의 대통령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 여러분들 아시죠? 유엔. 그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언론에 나오는 거는 나토 사무총장이나 북대서양 이사회, 외교부 장관. 근데 외교부 장관 회담을 할 때 사회자가 이 나토 사무총장이야. 그다음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할 때 사회자가 또 나토 사무총장이야. 그러니까 엄청 세겠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다음에 나토는 또 하나의 지역 기구라서 회원국의 대사들이 나토 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브뤼셀에 나토 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엔 대사, 뭐 아프리카 대사 있듯이. 그래서 이 회원국의 대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잘 있었어? 야, 오늘 저녁에 한번 볼까? 그래. 오늘은 뭐 소맥보다는 뭐 막걸리보다는 그리고 와인 한 잔 어때? 좋아. 그래서 요새 정세가 어때? 막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 뭐 우리 그럼 이렇게 하자. 오케이. 그럼 그 자체로 결정이 끝나. 그래서 나토는 밑에가 보통 우리 생각 대사급 수준에서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져.
그럼 그걸로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게 보통 장관급. 그걸로 끝나.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대통령들은 언제 모이냐? 대통령들이 모이고 싶을 때. 나토 조약 어디에도 대통령 모이자. 뭐 1년에 한 번 모여야지 된다. 지금은 마치 매년 열리죠. 올해도 열렸고 작년에도 열렸고, 그죠? 매년 열리는 것 같죠. 재작년에도 열렸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모임은 그냥 대통령이 얘기해서 야, 우리 다음에 모이고 싶은데 외교부 장관들 이거 해봐. 그럼 외교부 장관 해서 딱히 정해진 정례화된 제도화된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냉전 때 1949년부터 1989년까지 나토 정상들의 모임, 나토 정상회의라고 그러죠. 서밋 9번밖에 안 열렸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냉전 때는 상황의 군사적인 측면이 고조되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그거 좋아하겠어? 이 사람들이 뭐 군사 안보 뭐 전문가야? 아니야. 그냥 외교적으로 그냥 정치 돌아가.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좋은 데서 한번 만나서 인사하고 카메라 한번 찍고,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얘기. 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갑자기 뭐 핵 억제가 어떠니, 뭐 디터런스가 어떠니, 안보가 어떠니 해봐. 대통령이 정치인인데 머리 아프잖아. 야, 그거는 국방장관, 외교장관 해. 우리 그런 거 몰라. 그래서 냉전 때는 대통령이 정상들 모임이 그만큼 9번밖에 안 열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제 정세가 무거웠다는 얘기야. 군사 안보적인 내용들이 많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보다는 좀 외교 안보는 군사 안보보다 좀 가볍죠.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부드럽고. 이 얘기는 그 당시 유럽의 정세나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전쟁보다는 협력, 갈등보다는 대화, 외교 이런 분위기가 주로 간다. 그러면은 대통령들이 나오는 거야. 그게 90년 이후. 그래서 90년 이후에는 정상회담들이 되게 많아요. 마치 나토에 대해서 모르면 1년에 한 번씩 정상회담이 열리나 보다. 정례가 됐나 보다.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토는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거야. 하나는 탄생이 군사 동맹이라고 그랬죠. 군사 동맹의 모습, 군사력, 탱크, 무기, 폭탄 이런 딱딱한 거. 이거는 그 당시 유럽 정세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막 군사적 대결 기운이 막 강화될 때, 이럴 때는 나토의 이 야누스,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얼굴 중에서 무서운 얼굴이 나타나요. 군사력 중심. 그렇지 않고 지난 냉전 때 유럽에서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냉전 종식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근 30년 동안 유럽에서는 나름대로 평화로웠죠. 이럴 때는 나토는 선생님 뭐예요? 평화로운데 그때는 밝은 얼굴, 해맑은 얼굴. 그러니까 정치, 외교, 세미나, 포럼 이런 게 많이 열려. 그러니까 군사적인 모습은 뒤로 빠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군사력에 대한 대비가 그만큼 안 되겠죠. 그죠? 사실 90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까지 나토는 서서히 죽어가는 친구였어요. 군사력이 계속 떨어져.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 나라의 국가 예산은 지금 이제 경쟁이 붙는 게 뭐냐면은 안보 예산 있죠. 우리 국방이라는 거. 그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특히 대한민국 같은 데는 분단 국가니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도 국방력을 키우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절대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 복지. 그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국방력이 막 올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우성 친단 말이야. 아니, 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방 예산하고 사회 복지 예산하고 싸움이 붙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 측면이. 이게 나토의 모습이에요. 나토의 모습. 그래서 지금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잊혀져가는. 선생님 전공이 나토야. 선생님 전공이. 잊혀져가는 나토가 부활이 된 거야. 누가? 푸틴이. 진짜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토는 서서히 고사하는 거야.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은 친구. 나토 내가 뭐 알 게 뭐야. 평화가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토의 군사력은 새롭게 재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말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보다 나토 이거 무용지물 그다음에 정상들이 오죽했으면 나토 방위비 2%를 내야 된다. 언제까지 미국이 다 내니까 이게 방위비 분담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서로 유럽 국가에서는 방위비를 그렇게 분담할 이유가 없어. 왜?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동맹 회원국이 일어나면 무임승차, 책임 방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나토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나토를 이끌어가는 오너가 미국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파트너십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냉전 때는 없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냉전 종식 이후 유럽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에서 가장 섹시한 용어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파트너십이 뭘까? 그냥 단순 표현도 동맹하고 파트너십하고는 분명히 수준과 격이 틀릴 텐데 근데 왜 파트너십이 꼭 필요할까?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나토는 왜 파트너십을 필요로 할까? 자, 오늘날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어요. 그게 제32차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 그래서 그 당시 언론들은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다면서 역사적으로 국제 정치 지형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잡았다. 분기점.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 체제적 경쟁이라고 2022년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연합,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 국가들, 비서구적 가치를 지지하는 중국, 러시아, 플러스 스탄 알죠? 중앙아시아, 플러스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들 그 다음에 브릭스 일부 국가들, 중동 일부 국가들 간의 자유민주주의 세력하고 비자유주의 세력, 그걸 권위주의 세력하고의 체제적 경쟁이 시작됐다고 나토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요. 그 체제적 경쟁이 뭐냐?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겠다. 여러분들 지금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질서는 미국이 구축한 질서예요. 미국이 구축한 질서. 왜? 미국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이거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좀 편견을 갖지 말고 강대국이 만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세계에서는 태양이 두 개 있었어. 미국하고 소련하고. 그러니까 소련은 소련 나름대로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국가 우리끼리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 천하가 된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미국 정책 결정자라 봐. 미국적 가치. 우리 보통 미국적 가치라고 하잖아. 개인의 자유. 그죠? 법에 의한 법치, 규칙 기반, 시장 경제. 이거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자. 오케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확산돼 왔는데 어느 날 이상한 친구가 미국을 뛰어들어 놨던가. 그게 분리해가. 그 어느 나라가 미국과 대결하겠어. 근데 나라도 아닌 테러 집단이 미국을 상대로. 그게 분리 테러 아시죠? 그래서 수천 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거예요. 당연히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대통령, 미국 국민들이 꼭지가 돌겠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부시가 전 세계 지역에서, 전 글로벌 차원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한 거야. 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거야. 아프가니스탄은 테러하고 뭔 관계예요? 알카이다 테러 조직을 숨겨줬다. 이것이 미국의 국력의 약화를 가지고 엄청난 테러 조직으로 돈이 수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쌓는 불을 부시가 다 써버린 거야. 왜? 테러할 전쟁을 했지. 그 결과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그런 사이에 잠자고 있던 동양의 사자 중국이 서서히 부상.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의 부상하죠. 그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야. 그게 2013년부터 중국과 미국의 뭐 전략 경쟁이다. 그 중국이 계속 하다. 이제는 시진핑이 야, 나 이거 미국과 계속 싸우려면 나 계속 대통령 해야 돼. 나 주석 해야 돼. 딱 독재 체제로 한 거예요. 보통 중국은 한 5년, 10년 하고 이제 물러나는데 야, 싹 없어요. 안 돼. 내가 이 과업을 완성해야 돼. 그래서 김정은, 푸틴, 시진핑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왕자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과거 냉전하고 틀린 점은 경제적으로 엮였어. 그다음에 중국이 부상한 게 군사력으로 부상한 게 아니라 경제력으로였어. 여러분 어저께 그 항저우 봤죠? 아시안게임 또 봐봐. 레이저 쏘고 우리 이만큼 발전했다. 첨단 기술이 있다. 딱 과시한 경제력이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하고 손잡고 아예 2023년에 올해 3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가 안 되는데 공개 천명을 했어. 나 미국하고 싸우겠다. 아예 공동성명에 나와. 도대체 여러분들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규칙 기반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어? 응? 누가 만들었어? 그럼 미국이 만들었지. 그죠? 미국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우리가 언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냐? 해방 이유다 이게. 근데 중국이 대놓고 얘기한 거. 규칙 기반? 우리 중국한테 불리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규칙 기반대로 하면은 우리 중국한테 불리해. 인권 탄압한다고 막 국제사회가 내정 간섭을 해. 그러지 마. 우리는 인구도 많고
민족도 다양해. 국가가 발전하는데 꼭 민주주의로만 가야 돼? 잘 생각해봐. 아니야, 다양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가만히 보니까 비민주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는 국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180여 개 국가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민주주의 국가들이 몇 개국이 되겠어요? 아프리카, 이 동물의 세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불쌍한 아프리카 국가는 맨날 나오는 게 거기는 국가라기보다는 부족의 합체야. 그죠? 며칠 전에 또 내란이 일어났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야. 거기에서 민주주의를 하라고 그래. 이슬람,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보고 민주주의 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스탄 국가. 그죠? 중앙아시아. 형식은 민주주의지.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독재 국가, 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중국의 그러한 성명이 지지를 받고, 이게 정치의 패러독스예요. 우리 입장에서 말이 안 되지. 보편선거에서 공개선 투표에서 정해진, 그래야 나도 뭐 다음에 뭐 대통령 나가든가 뭐 하는 거를 했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근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못 받아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 인지도, 지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면 급격히 떨어져. 근데 비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러가 손을 잡고 공개적으로 지금의 질서를 바꾸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내정 간섭하지 말자. 뭐 그 나라 뭐 인권이 어떻다 뭐하다 이런다고 막 국제사회 압박 주고 뭐하고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서 두 번째, 국가의 발전 경로는 다양하다. 그래서 다극 사회를 지향해. 즉 미국을 깨트리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중국이 진짜 미국만큼 온화가 됐다.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맨날 우리 조선시대 역사였잖아요. 그죠? 중화 사상을 강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국제사회가 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국가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지지를 받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나토가 처음으로 나토의 그 전략문서라는 게 여태까지 8번인데 그 나토의 전략문서라는 건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약을 계속 개정하려면은 이 동맹이 깨질 수가 있어. 조약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조약을 개정하자 그러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 1949년하고 지금 변화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토 같은 경우는 전략 개념이라는 거, 일종의 지금 시대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나토가 나아갈 방향은 이런 거야 라고 큰 지침을 만들어 줘요. 그게 1949년부터 현재까지 8번 있었어. 그러니까 작년에 8차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게 중국은 서구의 가치에 도전하는 도전 세력이야. 명백히 있어. 앞으로 나토의 최대 관심은 어디다? 중국이야.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야. 이거는 2022년 10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 전략서를 공표를 했어. 여러분들 홈페이지 미국 구글닷컴에서 국가안보 전략 화이트 하우스 치면 나와. 거기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중국을 딱 명시해. 거의 미국도 중국이 우리와 동급이라는 걸 인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제정치로 우리가 밀림이다 그러면 사자 2마리가 있어 얼렁거리는 거야. 사자 2마리가 얼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사자가 아닌 동물은 어떻게 해?
부분은 선생님 좀 이따 얘기하고. 사랑하는 방법. 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유럽 대서양하고, 유럽 대서양은 나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리적으로 지명, 지역으로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들 있죠. 인도태평양 들어봤죠? 인도태평양은 연결됐다고 얘기해요. 유럽 대서양하고 인도태평양이 연결됐어? 응, 연결됐어. 그래? 응, 그런가 봐. 미국이 강하게 얘기해. 인도태평양이 뭐였어? 인도는 빠지는데 중국 있잖아. 동중국해, 대만에. 인도태평양에서 안보가 불안하면 유럽 대서양 안보도 불안해. 이러면서 논리를 만들면서 나토가 인도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져. 그래서 오늘날 나토의 최대 경쟁자는 중국이야. 중국은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파트너십이라는 거야. 자, 이제 들어갈게요. 파트너십 목차만 보고 얘기해요. 자, 냉전이 동식됐어. 냉전 동식 이전에는 파트너십이라는 게 없었다 그랬죠. 그냥 동맹 회원국이야. 1989년까지 나토 회원국은 다 서유럽 국가들. 1949년 12개 국가에서 1989년 16개 국가고, 그러다가 94년에 그러니까 루비콘 강을 건너, 우리 보통 이제 루비콘 강은 짜레가 있어 역사적으로 어떤 돌아오지 못하는 중대한 결정을 때 우리 그런 표현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를 얘기한다면 이성계는 위안부 패군이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러면서 중동 유럽으로 나토 회원국을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중동 유럽 국가들이면 과거 냉전 때 나토의 적대 국가들은 그래도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선언을. 그러면서 이거를 추진하면은 나름대로의 군사적 강대국인 러시아 있잖아요. 이제 소련의 후에 러시아의 안보적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러시아의 안보적 우려감,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회원국 확대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처음 등장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읽은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처음 나온 90년대에 나온 나토의 파트너십은 중동 유럽으로 나토의 확대 정책을 부드럽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등장한 게 파트너십이구나. 그러니까 같은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쓰도 이게 역사적으로 맥락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0년대에 나온 파트너십은 핵심은 중동 유럽으로 나토 회원국 확대를 보다 용이하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목적이 파트너십이 그거다. 그러면서 사실은 왜 푸틴이 나토와 이야기할 때 97년을 얘기하면 나토가 푸틴한테 약속을 했어. 나토 우리가 중동 유럽 국가로 회원국을 확대하더라도 새로 나토 회원국이 된 국가에 나토의 군사력을 배치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국제정치에서 약속은 그렇게 또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약속한 대로 하면 약속 다 지켜? 엄마 미안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친구가 아주 중요한 고민이 있대. 또 어저께 약속했잖아. 뭐 했잖아. 너무나 힘 있는 사자가. 그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가 이야기하는 게 너 약속했잖아. 그 당시 러시아가 문화자가잖아.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러시아는 2002년까지 경제를 재세팅해요. 특히 푸틴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래서 2000 오른쪽만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때 두 번째 파트너십이 나와. 두 번째. 네. 이건 뭐냐? 지구적 파트너십. 그 앞에는 굳이 그냥 접두사를 빼도 돼. 어떤 두 번째 파트너십이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자,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고 그랬죠.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그죠? 그러려면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뭐 전 세계에 걸쳐서 미국의 군사력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테러 집단이, 테러 세력이 어디 있는지 숨어 있는데 뭉쳐있는 거, 나 테러주야, 이마에다 나 테러 세력. 이렇게 뭐 명찰 붙인 것도 아니고.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서 나토가 우방 국가들, 동맹 국가들과 동맹은 안 되니까 나토 동맹 안 되니까 협력 관계를 강화해. 뭐 하려고? 테러 집단 잡으려고, 색출하려고. 어느 지역에서 글로벌 차원. 그게 지구적 파트너십. 두 번째 파트너십은 9.11 테러 이후에 나름대로 테러 세력을 색출, 제거하기 위해서 나토와 협력하고 나는 비회원 국가들, 나토의 비회원 국가들. 이해돼요? 그래서 90년대 나토 파트너십은 지역이 유럽 국가로 한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90년대 나토와 파트너십을 맺은 나라는 유럽 국가들이야.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다 나중에는 나토 회원국이 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2000년 9.11 테러 이후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거는 미국이 나토를 글로벌 동맹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럽 국가들이 반발해서 안 되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제가 아까 이야기한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연결됐다고 그랬죠? 응? 연결됐으면 어떻게 돼?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그러면 나토가 인도 태평양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토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하고 캐나다 빼면 다 유럽 국가들인데, 야 미국아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유럽 안보가 중요한데 왜 니네 인도 태평양으로 가니?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나라, 이탈리아 같은 나라, 야 우리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계속해야 우리가 경제 성장이 되는데 중국을 죽이자고? 야 그럼 좀 부담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토가 인도태평양을 죽여? 그러면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 미국의 우방국들을 파트너, 나토 파트너 관계로 강화해요. 그게 지금 AP4라는 거. 아시아 퍼시픽 4 컨트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다. 2000년대부터 진행됐다. 일본은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본은 90년대부터 나토하고 협력 관계됐어. 한국은 2005년 12월, 그러니까 2008년부터 나토와 관계됐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일본은 15년이다. 아직까지도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보다 외교 수준이 위야. 그래서 일본을 만만히 보면 언론에서 우리가 뭐 일본을 째겠다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있잖아. 가끔 가다가 뭐 뻥도 치고. 우리는 막 호기 같은 게 있잖아. 그게 또 대한민국 사람이 또 멋있는 멋이 있잖아. 사나이 한번 막 일본 애들 거 없잖아. 일본 신호보면 옛날 뭐 이경규가 간다 해서 봐야 신호보면 딱 지키고.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가끔 가다가 빨간불일 때도 건널 수도 있는 거지. 가끔 가다가 저기 뭐 인간이면 과속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이거 지키고 신호등이 있으면 해야지. 그러면 나 그죠? 그러나 새벽 2시에 4차선 전용도로에서 130 달릴 수 있는 거야. 차도 없는데. 근데 오후 4시에 서울 한복판 뭐 대구 시내를 막 130, 140 가고 그거는 이상한 거지.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새벽 2시에 차 없는데 120, 130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달리게 한다고 그러면 차 기능을 100km 미만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차는 보다 더 좋아지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달리고 싶잖아. 대신 이제 음주, 신호 위반 그런 것만 좀 자제를 하시고. 그래서 나온 게 세 번째가 나토가 인도 태평양에 와서 중국을 그러니까 명분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서 열린 개방민으로. 근데 실제 속내는 중국을 견제 또는 더 나아가서 봉쇄하기 위해서. 일단 나토가 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토와 협력을 맺을 미국의 동맹국가들, 한국, 일본, 호주, 공통점이 미국의 동맹국가, 그다음에 뉴질랜드.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그냥 사실 낀 거지. 그러니까 술을 채우는 거야. 그게 지금 파트너십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통하는 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의 국제 정세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중러 연합의 권위주의 세력 간의 글로벌 질서 개편의 체제적 경쟁이에요. 근데 냉전하고 틀린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경제가 서로 엮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진영 구도가 그렇게 촘촘하지가 않아요. 느슨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데올로기를 강요를 하지 않아요. 뭐 중국이 러시아가 한국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냐 그렇지 않다. 지난 냉전은 철저히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너 파란색, 나 빨간색, 색깔 틀려, 우리는 적. 이게 철저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야. 중국은 대신 일당 권위주의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냉전 때처럼.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러한 질서 재편을 둘러싸.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큰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규칙 기반의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야. 중국이 미국하고 경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도 이제 컸다. 나도 이제 많이 컸어. 미국 너도 경쟁하자면 나 컸다고. 미국의 공식 문서에 나오고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도 내가 생각하는 규칙 기반의 질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하고 선생님이 세미나를 하면 얘네들이 항상 던지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라는 게 뭐냐? 얘기하라 이런 얘기야. 그 미국이 만든 질서 아니냐? 그게 중국은 불편하다. 게임의 룰이 중국한테 불리하다. 바꾸겠다. 누구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미국의 입장이야. 그래서 그것이 경제 기술까지 경쟁이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한국 같은 나라, 반도체, 2차전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데. 그러니까 사자 두 마리가 확실히 자기 영역에서 내 나름의 질서를 하겠다. 옛날에는 사자 한 마리였는데 이 사자가 좀 약해진 거야. 미국이라는 사자. 과거보다는 약해진 거야. 중국이라는 애는 천하로 호령했잖아. 세계 중심은 중국이고 이게 중화사상 아니야. 우리 5천년 반만 년 역사를 얘기하는. 얘는 강해진 거야. 미국만큼. 그럼 왜 미국과 중국을 경쟁을 해야?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질서 개편이다. 그러니까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인도 태평양에서 나토가 진출하는데 실제 그 유럽 국가들이 올 수가 없어. 유럽 국가들이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나토가 인도 태평양에 진출한다는데 그래서 미국의 동맹 국가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대표되면서 국가 정체성이나 여러모로 보나 미국하고
당연히 자유민주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 그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치 위기고 이거다 이런 얘기야. 방향은 맞다 이런 얘기야. 그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치 위기 우리가 미국주의 맞다 이런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올인을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야. 우리가 미국하고 외교정책 방향을 같이 간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야. 아직까지도 뭐 어떤 데서 너무 미국인 아니야. 대한민국 절대 다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다 우리 미국하고 같이 가는 거야. 여기에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완전히 미국만 올인해야 되냐? 이거는 그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미국만 올인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중국하고는 관계 안 해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당연히 국가 정체성이 틀려. 여러분들은 친구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이 좀 틀린 친구하고는 안 봐? 안 봐? 대화 안 해? 인상 써? 새끼 많이 싫어 새끼 졸업 빨리 해라. 그렇지 않잖아. 속으로는 그렇더라도 저 새끼 마음에 안 든대. 그렇지. 그다음에 중국하고 대한민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게 지적. 중국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사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띄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미국하고 외교정책 방향을 같이 갈 때 어디까지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깊게 들어갈 거냐를 고민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국가 정체성하고 가치는 틀리지만 중국하고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 내부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분열된 거야. 국민적으로 너무 분열됐어.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지도나 이걸 통합을 해야지. 아마 여러분들 정치로 느낄 거야. 근데 그걸 떠나서 그건 또 각자마다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객관적.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이 있을까? 뭐 진보인지 보수인지 분명히 뭐 있을까? 아마 얘기는 안 했지만 선생님은 개혁적인 주의자야. 굳이 진보 보수 얘기한다고 선생님 진보주의야. 근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은 일단은 분단국가. 이 분단국가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 부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단을 극복해야지 돼. 맞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반도국가야. 대한민국이 힘이 셀 때는 반도국가는 대륙으로 해양으로 힘을 펼칠 수가 있어. 근데 힘이 약한 대륙으로부터 해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훨씬 더 노린단 말이야. 이게 임진왜란 같은 거죠. 세 번째, 대한민국은 동맹국가. 미국과 대한민국 동맹국가. 이건 자산이야. 오늘날의 대한민국까지. 근데 무한정 미국과 동맹국가를 따라가면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연루의 동맹이 되잖아. 연루된다. 연루. 여러분들 연루 알죠? 연루. 연루는 뭐냐면 나는 하기 싫은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내가 이거 한다. 진짜.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영숙이 너 때문에 한다. 나는 안 하고 싶어. 이게 연루야. 친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뭐 때문에. 대한민국 기껏 자발적으로 나간다. 이건 연루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에서 나가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죠? 한미동맹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같이 활동하죠. 그래?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를 믿고 또 해결 못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미국과 같이 가고 어디까지 깊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은 세계적 통상국가야.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거는 여러분 같은 인재들, 교육.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 막 들썩들썩하잖아. 뭐 때문에? 갑자기 없었던 뭐 가일유민이 뭐니 뭐 전기자동차 새로운 막 에너지 자원이 나는데 왜 대한민국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럼 대한민국 뭐야?
게임, 음악, 그 다음에 머리.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공평. 대한민국 국가 자원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린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착해. 그 다음에 되게 부지런해. 되게 부지런해.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엄청 자부심.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 신경 써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가는 거예요. 자신을 가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선생님 때는 공부 잘하는 애가 효자였어. 말하지도 않는 거. 말하지도 않는 거. 근데 지금 선생님 보니까 다 의미 없더라. 서울대 나와서 잔치하고 의미 없더라 이런 얘기야. 지금 선생님 이제 인생은 이제 2분의 1 살았거든. 응? 선생님이 지금 60이야. 인생이 2분의 1. 보니까 이제 딱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 어떤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건강 잘 챙기고 사람 챙기고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다. 한쪽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계적 통상국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제기구에 많이 지출하는 거. 아니 어떤 뭐 기업체든 뭐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뭐든 많이 국제 무대에 나가는 거. 선생님이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개대 쭉 돌아보니까 외국인 학생들 꽤 많더라고. 여러분들 그게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사회가 아마 펼쳐질 거예요. 저 때하고 여러분 때하고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세에 나름대로 민감하고 예의주시하고 신중한 외교를 펼쳐요. 왜? 대한민국 통상국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를 핸드폰 이런 걸 수십, 수백, 수천, 수억 개를 팔아야 나름대로 경제성장되고 국민의 이게 올라간다. 근데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뭐 석유를 파니 다 이런 걸 팔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사자 두 마리가 이럴 때 우리가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나중에는 근데 재밌는 건 국제정치에서 하나 재밌는 거는 강자끼리는 알아서 안 싸워. 전이들 있으면 막 싸우다가도 대충 좀 타야 돼. 그럼 막 그 밑에 막 따라가는 나라들 이게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 그게 강대국 꼬리야. 그래서 나토가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오늘날에는 이 부분이 계속 중요시된다. 그래서 AP4 네 나라인데 더 늘어날지 뭐 더 늘어나려고 만들려고 하겠지. 특히 이제 필리핀이죠 이런 나라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네 나라가 아마 내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 아마 미국 가실 것 같고 나토 정상회담 내년에 미국에서 가능성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토는 여러분들이 국제 뉴스를 본다.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 이승훈 선생님 나토 있었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다음에 또 나토는 엄청나게 방대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기구 나가고 싶다. 나토 쪽 어플라이 인턴 장학생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진짜.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동맹이 아니야. 엄청 많아. 요번에 한국과 나토하고 윤 대통령님이 저 맺은 거 보면 평화, 여성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기관 진출하면 그런 쪽 갖고 나토 보면은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료는 구글닷컴 누군지 선생님 때는 뭐 자료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는 보다 더 발전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신 이제 나토가 한국 이런 AP4 국가들하고 파트너 협력을 강화하는 거는 이제 나토는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동맹이 아니라 글로벌 동맹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죠. 선생님, 한국 같은 나라는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없어요? 없어. 북대서양 조약 제10조 유럽 국가들로 한정을 했어. 아무리 지리 범위를 정치적으로 넓히더라도 한반도를 유럽 국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그러면 나토가 글로벌 동맹이 되면 파트너 국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파트너 국가들이 회원 수준의 대우를 누리게끔 앞으로는 할 거다.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나토는 글로벌 동맹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다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 나토 전문가 이수영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토는 이제는 글로벌 동맹으로서 글로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글로벌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질서 방파제로 거듭나고 있다. 거기에서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제가 6시까지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볼 때 이제 강의를 하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무슨 질문이도 관계없어요.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 없으면 또 강의 들어가 편하게 눈치 보시면 돼요. 내가 지적하는 것보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나토가 이제 군사 동맹이다 보니까 나토 가입국이 만약에 공격받으면 나머지 나토국들도 다 참전하잖아요. 네. 그러면 파트너십 국가 공격을 받으면 오케이 좋은 질문. 굿. 자, 북대서양 자유국 제5조 나토는 집단방위야.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 나토 역사상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 제5조가 발동됐어. 이 5조 내용이 보면 뭐냐면 한 국가가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나토 회원국을 공격을 하면은 나머지 모든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당한 걸로 인식을 해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 근데 9.12 테러가 알카에다라는 테러 집단이 미국을 공격했어요. 미국이 나토 회원국이죠. 그죠? 그래서 나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 제5조를 발동했어. 근데 미국은 군사력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 충분하니까 그냥 정치 외교적으로 지원해라. 자, 이거는 회원국에만 해당돼. 자, 그러면 파트너십이 공격을 당했다. 우크라이나는 1997년 나토하고 일종의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나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같은 거. 이해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토 회원국으로 하려고 하는데 젤렌스키가 너무 빨리 친나토로 공개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뭐 국제적으로 저 러시아는 뭐 범법 국가다 백날 얘기해봤자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이야. 응? 왜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를 공격 못해? 그렇잖아. 그죠? 왜 맨날 이렇게 크림반도 이것만 공격이 전쟁인데 러시아는 막 우크라이나 키우 수도를 막 공격하는데 이게 강자와 약자의 비극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공격한다고 푸틴이 어떻게 해? 응? 핵으로 우크라이나를 날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국제사회는 막 비난하겠지. 니는 떠들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야. 우리가 군사 전략하다 그러면 수도를 딱 핵심적으로 탁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근데 모스크바를 공격 못해. 주변만 먹거든. 군사 사자 강국이라는 러시아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왜 차라리 나토가 개입을 했지?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적절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막는 거야. 이게 우크라이나의 비극. 또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국의 관심, 미국의 애정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당했다. 나토가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어도 여기서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집단 방위가 아니야. 뭐 무기라든가 이런 건 지원해 줄 수 있어도 나토 회원국이 공격당했다. 같이 집단 대응하자. 이렇게는 안 된대요. 오케이? 네. 또 없어? 더 궁금한 거 없어? 생각이 안 나? 우선 수석연구위원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토가 이제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입 조건 중에서도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가입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나 이제 튀르키예, 그리스는 이제 아니지만 실제로 그리스나 튀르키예는 군부 정권 시대를 거쳤고 그런 시대에 이제 나토에 또 역할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금 점점 에르도안이 권위주의 체제를 강하고 있고 사실상 미국의 꾸준 덕분에 두가 가입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상 그러면 결국 비유럽 국가들의 나토에 가입하려는 것조차도 미국이 만약에 의사를 바꾼다면 그 유럽 애들을 설득시킨다면 그런 조건 자체를 미국이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오케이. 그 튀르키예가 핀란드, 스웨덴을 계속 반대한 게 회원국이 가입하려면은 그런 민주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회원국 전체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튀르키예가 에르도안이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니야. 핀란드, 스웨덴, 특히 이제 핀란드, 스웨덴은 왜? 크루드족. 튀르키예는 크루드족을 테러 집단으로 인식하는데 스웨덴 정부가 걔네들을 옹호하고 있다. 스웨덴 나토 가입 안 돼. 그래서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기 위해서 이런 튀르키예 입장을 반영해서 법을 바꿨어요. 그 얘기는 특정 국가 나토 회원국들도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한 국가가 반대라면 안 돼. 그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반대한다고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 반대도 소리는 안 돼. 그 다음에 지금은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권위주의 국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미 나토 회원국이 됐어. 근데 국내 정치 변화가 생겨가지고 독재 국가 됐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나토의 퇴출은 없어요. 나토의 퇴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나토에서 나가겠다 자발적으로 이런 건 있어도 저 국가 색깔이 이상해. 쟤 내쫓자. 이건 안 된다. 이건 없어.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재밌는 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러시아하고 제재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자원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유럽의 국민들을 생각해봐. 좀 있으면 겨울이 오죠. 그러면 에너지 강국 부국인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을 못하는 다른 나라에서 구한다. 일단은 단가가 비싸. 그러면 국민들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가격이 비싸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줄
푸틴 저 죽일로 그래 우리 다 일어나자 이렇지 않아. 다들 먹기 살기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800만의 난민이 발생했어. 이 친구도 얼마?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고 생각해봐. 일상적인 삶의 낙이 뭐야? 없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자? 아니야. 다 켜.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부자들은 다 유럽으로 빠졌어. 그 다음에 힘없는 친구들 상당히 많은 800만 이상의 난민이 유럽으로 간 거야. 그럼 유럽 국가들은 뭔지야?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유럽으로 와. 그럼 가끔가다 뉴스 나오지. 배 타고 가다가 300만이면 빠져 죽었니? 어디서? 북아프리카, 중동, 아프가니스탄 이런 전쟁이 일어난 지역도 가봐. 이 국민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어디로 가? 유럽으로. 그러면 유럽은 난민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게 정치 문제래. 야, 우리는 지금 경제가 힘들어서 먹고 살겠는데 난민이랑 공짜로 사회복지를 해주고 의료비를 대주고 일제를 줘? 안 된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떤 극우 정치 지도자들이야. 최근에 그렇게 우크라이나 무기를 공급해 폴란드가 식량 문제로 야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안 해. 헝가리 봐봐. 아, 난 푸틴하고 친해. 극우 정치가 등장한다. 그 얘기는 유럽에 대한 푸틴 러시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단결이 조금씩 떨어진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은 당연히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1억 5천 명인데 군수 공장에서 한 달에 탱크를 뭐를 만들어내겠지. 전쟁 중이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는 서방 미국에 호소를 해야 지원을 받는 거야. 그런 현상이라는 게.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어나면 안 돼.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푸틴이 끝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이해됐어요? 추가적으로 네,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극우주의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권력을 잡고 사실상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러 제재에 관해서 이제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토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회원국입니다. 그런 이제 합의 사항에서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강제성을 오케이. 자, 나토는 주권 국가들의 합의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아시죠? 유럽연합, EU,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초국가적 기구예요. 그러니까 초국가적 기구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우리가 1648년 웨스팔리아 국제 근대 국제 탄생 이후에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거는 일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든 미국의 주권이든 중국의 주권이든 국제사회에서는 동등하다. 평등성을 인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주권을 제압할 수 있는 더 상위의 권위체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무정부 상태라고. 근데 국내에서는 주권이 여러분 다 아시죠? 최고의 권위체들. 그럼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긴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 주권을 이길 수가 없어. 즉 대한민국 주권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것이 대통령이라 하시는 기죠. 그런 의미에서 주권의 최고수입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주권이 평등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불법으로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제재를 못 해요. 원래대로 하면 유엔 논리로 하면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불법을 저지른 러시아를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토도 회원 국가들의 주권을 가진 회원 국가들의 합의체야. 나토의 결정이 국가 주권을 구속한다. 그렇지 않대. 왜 나 안 지킬래? 이런 거래.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나 정부하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이래도 된대. 대신 자국의 이익을 나토라는 정책 결정 기구에 얼마큼 많이 집어넣느냐. 나름대로 나토 합의체라고 하니까. 그죠? 그거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거지. 나토에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뭐하다? 가장 만장일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 회원국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로 보면 부담이 되고 지키기 힘든 거. 그런 거 결정을 안 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이 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냥 그러길 바란다지 해야 한다. 머스트가 아니다. 이해돼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나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토가 회원국의 주권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그거를 우리 초국가 기구라고 해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유엔 봐봐. 자기 멋대로 놀잖아. 왜? 그냥 협의체. 그런 거예요. 근데 유럽연합의 그 이야기한 선생님 아까 이야기한 유럽연합 그거는 초권이죠. 유럽 제재를 가래. 유럽연합의 그 집행위원회 제재를 가래. 제재를 가요. 그래서 회원국이 그 결정을 받아들여요. 그런 의미에서 유럽연합도 어떻게 보면 야누스 열고요. 그러니까 외교 정책은 또 틀리지. 그래서 유럽연합의 외교 정책은 또 복잡해. 우리는 안 낄래. 우리 빼죠. 오케이 인정. 복잡하다 이런 얘기. 근데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은 다 따라요. 안 따르면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켜. 그런 차이가 있다. 가야지. 시간이 그렇게 되나? 선생님 받은 게 6시까지라서 원래는 좀 일찍 끝납니다. 또 질문 없어요? 네. 토와리 파트너십이 양분들이 어떤 경우에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운만 띄울게. 구체적으로는 일단은 나토가 파트너십을 원하는 목적은 확실하죠. 뭐 유럽에 있는데 여기 모르니까 더 선생님이 노골적으로 좀 이야기한다면 나토가 인도태평양으로 온다는 거는 미국이 나토의 모자를 쓰고 나타나는 거라고. 또 해석해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자, 우리 한미동맹에 미국 사성장군이 있죠. 그죠? 한미연합군 사령관, 미국인 사성장군이죠. 그죠?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인 사성장군이죠. 그 다음에 유엔사 사령관, 미국인 사성장군이죠. 한 사람이. 근데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근데 유엔군 사령관이 A라고 이야기했다. 어쩔 때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A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소재지가 틀린 거야. 근데 사람은 똑같아. 이해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이러이러했다. 이건 미국이죠. 근데 나토 회원국이 미국이 나토 회원국이니까 나토의 모자를 쓰고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똑같은 어떤 군사합동 훈련을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강대국 단일 나라의 이름으로 얘기하느냐 나토 회원국의 이름을 대냐는 그 어감이나 반향이 틀리겠죠. 이해돼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토가 인도태평양으로 온다? 그럼 미국이 설득하겠지. 우리 니네들 오기 힘드니까 우리 어쩔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이거보다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이 표현을 쓸게. 이거는 허락해줘. 이 정도는 허락해줄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런 의미로 갖는데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게 나토의 목적이야. 그러면서 또 하나는 글로벌 동맹이 된다 그랬죠. 이게 나토가 인도 태평양 국가들하고 파트너십을 협력하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속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한국은 선생님 나토하고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뭐 나토 전공자더라도 나토는 멀어요. 응? 나토는 멀어. 아직까지 아무리 선생님이 뭐 하더라도. 그럼 한국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나토와 협력을 해요? 지금 이 문제를 던진 거 아니야. 일단은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가야. 그래서 바이든이 한국을 좋아하고, 좋아. 그래 나토하고 협력한다고 굳이 한국이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유엔하고도 협력하고 다자 외교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맥락을 빼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나토와 협력 관계를 잘 가져가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K 방산 수출 잘 되죠. 나토 회원국의 대다수가 유럽권들인데 나토와 협력을 잘하면은 유럽으로 방산이라든가 다양한 2차 전지나 자동차나 반도체나 우리의 수출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유럽의 거점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겠죠. 이해돼요? 이런 측면은 대한민국에 들이댄단 말이에요. 물론 또 다른 루트도 있겠지만. 대신 부담이 되는 거는 혹시 나토가 선생님 표현대로 설명대로 하면 중국 봉쇄 견제되는데 우리 한국이 나간다? 이미 대한민국 나가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어. 왜? 남중국해 이런 얘기를 했잖아. 국제법. 그죠? 규칙 기반의 질서. 근데 실제적으로 군사력이 출동하냐? 이거는 너무 단순한 대답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야. 진짜 미국이 한국에까지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는 또 다시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과 외교정책 방향을 같이 가더라도 어디까지 올인하느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나토와 협력하는 거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가 그림자라는 거는 혹시 미국의 대중국 공세 전선에 우리가 나토와 협력하면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갈까봐 연루될까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만 우리가 경계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나름대로 외교정책 결정하면 되니까 뭐 미국한테 이러면 미국아 이거는 우리 지금 비상국가고 지금 북핵 문제 그런데 우리가 또 거기까지는 사람들하고 설득력 있게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잘 경계하고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나토하고 협력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시대의 사조 흐름이 그렇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로 인해서 나토와 협력이 확 된 게 아니라 이미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조금씩 진행되어 왔고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 나토와 협력이 끝나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야 일단 선생님도 좀 나토 얘기를 하고 그래 여러분들한테도 소통이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지금 나토 협력은 다자 정치 군사 동맹과 한국과의 협력이 이제 막 출발했다. 그래서 한국의 궁극적 목적 비용은 그런 분야별로 품목별로 이제는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야. 마치 우리가 뭐 언론에서 얘기해 나토하고 뭐 해가지고 뭐 중국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상당히 좋은 개명제를 또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한 기회 갖게 돼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고맙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나의 좋은 끝까지 남아 제 강의를 했습니다. 이걸로 가능하죠.